자, 5강의 마지막 세션,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이제 부마 항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마 항쟁은 결국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당시에 유신 체제라고 불리우는 political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력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부마 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노동자들 또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표출했어요.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 임금을 마련해달라, 뭐 등등. 그런데 대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 성장을 주도한 그런 아주 훌륭한 효과를 냈는데, 성과를 얻었는데, 어디까지나 성장 주도 정책이었죠. 그래서 배분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 노동자들의 삶의 여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밥 먹여주지 않아 적어도 이랬던 거죠. 그래서 유신 체제가 왜 붕괴되었나를 얘기할 때 1979년 10월에 발생한 아주 불행한 사건, 즉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인해서 붕괴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해도 결국 political 시스템이 재구시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다시피 1960년 4월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켜요. 그리고 곧 대한민국 최초의 의회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1년 못 갔습니다. 61년 5월에 박정희 씨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장면의 의회제 정권은 붕괴되었죠. political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떠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의회제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폭발되었던 겁니다. 장면 정부는, 의회제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처리해서 정책화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즉 시스템 캐파시티, 체계 능력이 없었던 거죠. 투입의 측면에 있어서나 정책 결정의 측면에 있어서나 산출의 측면에 있어서나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점점 약화되고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 씨는 아주 비교적 용이하게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한국 정치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제 이야기가 그리 썩 맞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보편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도대체 political 시스템을 이용한 거시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학적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적 연구는 하나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시죠? Y는 연구 대상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기호지요. Why? 왜 Y라는 현상이 발생했나? 무엇이 그러한 현상을 불러일으켰나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체계라는 분석 도구를 통한 거시 분석도 Y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메인티넌스, 그러니까 체계의 유지지요. 고대 중국으로 돌아가서 고대 중국의 정치 체계는 몇백 년 가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정치 체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서유럽 민주 국가들의 정치 체계도 굉장히 오래 유지된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유럽의 경우는 정치 체계의 모습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하간 첫 번째 YY에서 왜 저 정치 체계는 망가지지 않고 저렇게 오래 지속되나? 간단하죠.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압력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내는 국민의 요구에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투입이 잘 되고 정책 결정이 잘 되고 산출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환류되는 지지의 수준이 커지고 혹은 적어도 떨어지진 않고 그래서 유지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Y는 시스템 브레이크다운이에요. 체계의 붕괴. 왜 70년대에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서 샤의 정권이, 왕정이 붕괴되었을까? 왜 4.19 혁명이 발발하여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이승만 씨가 운영하는 정치체계가 붕괴되었을까? 왜 70년대 말에 79년에 유신체제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치체계가 무너져 버렸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나? 그 얘기는 왜 20세기 초엽에 러시아의 정치체계가 망가져 버렸나? 다시 말해서 로마노프 왕가를 중심으로 한 왕정 중심 정치체계가 왜 혁명으로 붕괴되었는가? 그 역시 인풋, 투입, 정책 결정, 산출의 기능의 측면에서 우리는 진단할 수 있죠.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정책 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산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지지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환류가 단순히 지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계에 운영하는 집단 자체의 교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요구가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시스템 체인지, 체계의 유지, 붕괴와 변동입니다. 조선시대 때 행정부가 굉장히 단순했죠. 제 기억에 이호, 예병, 형, 공 아닙니까? 그렇죠? 형은 뭐 법무부, 법률계통, 공은 인더스트리, 산업 얘기, 경제 얘기, 예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교육, 문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등등. 이호, 예병, 형공이라는 6개의 부처로 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인지 다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정부의 구조가 그만큼 전문화, 분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정부의 구조가, 행정부의 구조가 그렇게 분화되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종전의 2호 예병 형공이라는 조선시대 6개 부처 중심으로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이라든가 혹은 집행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기능이 전문화될수록 정부의 구조가 분화, 즉 나누어진다, 복잡화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결국 뭘 말합니까? 시스템의 변화를 말합니다. 시스템 체인지죠. 시스템 체인지는 어떤 형식을 택하느냐? 기능이 전문화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더 분화되고, 그럼으로써 구조적인 분화가 이루어진다. 구조적인 분화라는 얘기는 구조가 단순한 것으로부터 더 복잡한 것으로 잘라지고 재구성되고 새로 엮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선의 정치체계에 없던 것 요즘 많죠. 뭐가 있습니까? 의회. 조선시대 의회 없었어요. 의회의 기능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긴 했지만 사실 조선시대 그 왕조의 특징은 이런 입법, 행정, 사법이 통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분화되어 있죠. 또 정당도 없었습니다. 없어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가지고 있던 정부 구조만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잘 끌어모아서 투입하고 정책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입, 정책 결정, 산출, 환류가 뭐 그다지 크게 바뀔 필요 없이 그냥 유지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조선은 말입니다.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고립된 사회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물론 중국과의 교류 또 일본과의 교류도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이나 다른 여타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정치체계에 주어지는 압력의 수준도 또 압력의 내용도 비슷했죠. 바뀔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시스템 메인티넌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은 종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게 되지요. 이른바 소위 서세동정,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 침투하죠. 더군다나 일찍 개화한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도 들어옵니다. 이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는 조선의 정치체계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고 또 압력이 조선의 정치체계에 부화된다, 얹혀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시스템 캐파시티, 체계 능력을 길러서 빨리 기능을 전문화시키고 분화시키고 해서 투입, 정책결정, 산출,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안 망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조선의 정치체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캐파시티, 체계 능력은 환경으로부터, 급변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것이 결국 조선 정치체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거시 분석, 특히 정치체계라는 분석 도구를 이용한 거시 분석은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 다른 과학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why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why가 뭐냐? 왜 하나의 정치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가? 왜 어떤 정치체계가 무너져 버리는가? 또 왜 정치체계는 변화하나? 구조가 더 복잡해지나? 이거를 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분석 도구가 바로 political system이며, political system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퍼즐,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을 일컬어 우리는 거시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에도, 조선 정치체계도 투입, 정책결정, 산출, 환류 기능이 있었어요.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정치체계와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는 크게 달라요. 수행하는 기능은 똑같고 또 기능 간의 연계 구조, 연결 구조도 똑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와 같은 투입, 정책결정, 산출 혹은 환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가 달라요. 현대 한국에 있어서 정책결정 기능은 어떤 제도가 담당합니까? 주로 의회지요. 입법기구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은 법률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입법이라는 것은 결국 policy making, 정책 결정을 말합니다. 누가 합니까? 주로 의회가 하고 정부도 일부 담당합니다. 행정부도. 조선에 의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또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파악해서 끌어모으고 또 상충하는 국민의 이해관계, 요구를 조정하는 기능 누가 담당합니까? 자, 오늘날 현대 한국에 있어서는 주로 그것은 정당이 담당합니다. 다음, 아웃풋은 누가 담당합니까? 행정부가 담당하죠. 다음, 피드백은 누가 담당합니까? 국민의 정책 결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국민의 반응, 국민의 평가가 투입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기능은 누가 담당합니까? 굉장히 많은 NGO들,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들, 굉장히 많은 사회 집단들, 또 미디어, 또 정당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학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의 이야기를 해요. 의회 이야기, 정당 이야기, 또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새롭게 환류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그걸 담당하고 있죠.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 지금까지 이 정부가 일 잘했어. 계속시켜. 여당이 일 잘했어. 계속시켜. 또 어떤 사람은 정부가 형편없었어. 제대로 우리를 위한 정책 못 만들어내.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몰라. 이익 집약과 조절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바꿔야지. 자, 그런 국민의 피드백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재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얘기도 하고 선거 얘기도 하고 의회 얘기도 하고 행정부 얘기도 해요. 즉 우리는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정당의 의미가 뭘까? 의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선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더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워야 되지? 왜 우리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야 되지? 왜 여러 가지 다양한 선거 제도가 있고 또 선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지? 그 답은 전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한 다양한 정치 제도들이 정치 체계의 필수 기능 중에 한 개 혹은 두 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시 분석의 측면에서 볼 때 정당의 의미와 위상은 투입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구다, 제도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거시 분석, 특히 political system의 측면에서 진행하는 거시 분석에서 의회가 중요한 것은 의회가 decision making 기능, 정책 결정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산출에 있어서 소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까 얘기한 rule adjudication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담당하죠? 여러분 아시죠? 바로 국정감사가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political system 속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의 모습도 다 다르고 정치 체계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룰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 정당 얘기하고 의회 얘기하고 선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권위주의 정치 질서를 갖고 있거나 또 독재 혹은 전체주의적 정치 질서를 가진 나라도 있어요. 즉 이러한 정치 질서는 정치 체계의 필수 기능들이 어떤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정치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political order, 정치 질서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정치 체계는 고유한 정치 질서에 따라 운영된다. 그 정치 질서를 우리는 political regime, 정치 체제라고 부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체계와 체제는 말이 비슷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정치 체계는 정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들, 그리고 기능들의 구조화된 모습을 우리가 political system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은 각기 고유한 질서, 정치 질서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정치 질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제도도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political regime, 정치 체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 혹은 왕정, 공화정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정치 체계를 운영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에 관한 논의는 정치 제도 혹은 정치 체제고 정치 질서와 떨어져서 분리돼서 유리되어서 논의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지요. 정외과 학생들 가끔 의회, 정당, 선거 뻔한 얘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독재 체제는 따분하죠. 그런데 따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정치 체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체제의 성격과 제도의 성격, 역할, 기능을 잘 파악해야지 전반적인 정치 체계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5강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강부터 계속 이런 체제 이야기, 제도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들의 정치적 행동, 즉 정치 행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